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상세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 아래 큼지막한 제목이네요. 사진이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모습이 가운데 있고요. 매일경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집단 인터뷰를 벌였는데 그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안학교 시립 전환 추진하겠다. 지금 대안학교가 서울에 꽤 많이 있는데 교육부 지침을 따르느냐고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를 시립 전환. 그래서 재정적 안정을 주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요. 교사 급여 공간 시가 지원을 하고요. 아이들 창의성 이끌어내는 핀란드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입장이 있을 텐데 아마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핵 부분 신고 하노이 선언 1차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네요. 북한과 미국이 평양 실무 협상을 벌여서 의견 접근을 보였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 대표입니다. 공개된 적 없는 실질적 내용을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로는 하노이에서 추가 실무 협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선언과 핵 부분 신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안갯속입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5.18 망언 3인방 국회 퇴출운동 불붙는다. 5.18 망언.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권이. 그 내용 전하고 있군요. 여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징계. 한국당 동의 안 하면 퇴출운동 벌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당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밀려난 을들의 생존 전쟁, 무덤이 된 자영업. 제목이 무섭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고 무덤이 됐다. 그럼 이 전쟁에서 밀려나고 패배한 사람은 무덤으로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용 보시죠. 자영업 한국 경제 늪이되다. 이런 제목 하에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들이 선택한 유일한 대안이 이른바 자영업입니다. 동네 식당, 동네 커피숍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이 무려 25%에 달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가게가 많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난 생존 전쟁에 내몰리고 있어서 큰 위기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가 여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일명고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5.18 망언 파분. 정치권을 아주 휘감고 있습니다. 보이콧과 배박 논란,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냉골 서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된
닥터 헬기장.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꿈이 돼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미국과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이 됐는데요. 왜 하노이일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동아일보입니다. 베트남 승전의 상징 하노이. 북한 입장에서는요. 체제 유지 그리고 경제 성과를 겨냥을 했다. 그래서 하노이를 고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큰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거의 다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다낭으로 확률이 높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은 잘못 짚었습니다. 하노이가 됐습니다. 다낭 대신 하노이 고집한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승전의 상징, 체제 유지, 경제 성과. 여기 보시죠.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 벌인 북베트남의 수도, 그리고요,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방문한 곳. 이런 의미도 좀 있겠군요. 자, 김정은 55년 만에 국빈 방문할 듯. 김일성, 김정은. 뭔가 이렇게 겹치는 모습인데 이런 노림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네요. 그리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다낭을 고집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비건 보고받고 장소 양보. 비핵화 조치 더 큰 결과물을 노린 듯. 장소에 고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더 비중을 둔다. 그러니까 장소는 양보했으니까 더 내놔야 된다. 이런 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회담장인 국립컨벤션센터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호텔 이름도 나오고 이 모습입니다. 지금 정상회담 장소 후보지로 꼽히는 국립컨벤션센터 이 모습인데 지금 경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여기는 제목으로 아주 간결하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정리를 했네요. 김정은, 김일성이 55년 전 찾은 하노이 관철. 트럼프는 중국 코밑에서 압박 효과. 그렇죠. 베트남, 하노이는 중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효과가 있다. 지정학적인 설명 같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에이펙 치른 곳 경호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창열 교수님. 네. 일단 하노이로 확정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다낭이라고 많은 언론, 우리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다낭 했는데 결국은 다낭은 아니고 하노이로 갔습니다. 자, 신문기사에서 저희가 두 개의 신문기사에서 왜 하노이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관점에서 하노이가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동아일보에 나온 그 체제 유지라든지 경제 성과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노이가 이제 개혁 개방에 성공한 1986년도 개혁 정책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노이와 다낭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다르죠. 하노이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할 때 북베트남의 수도였어요. 북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 않았어요. 거기서 성공했다는 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과거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결 구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겼다라는 그 상징성이 하나 있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1964년도에 호치민과 이제 회담을 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할아버지의 어떤 그 과업을 이어받는 지도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전 이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외모 스타일 또는 복장까지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일부러 이제 몸을 좀 불리는 이런 이제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낭보다 하노이를 선택했던 이유는 역시 북베트남의 수도라는 것, 물론 또 이제 북한에 대사관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경호에 유리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낭에서 한다고 해서 경호가 부실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시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북베트남은 미국과 싸워 이긴 국가다라는 것. 그 통일은 사실 북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이 된 거 아니겠어요? 당시 월맹, 뭐 월남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유로 작동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미국으로서는 굳이 하노이를 북한이 고집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낭으로 하건 하노이로 하건 뭐 미국이 그렇게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준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을 거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1차 회담 때는 뭐 상징적이고 좀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청와대도 밝혔듯이 구체적이고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하노이에 양보를 하고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비핵화의 실질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장소의 의미는 북한이 챙겨라. 미국은 실속을 챙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씩 이제 양보하면서 좀 윈윈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영철 편집위원님,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 그 참매 1호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서 아무래도 가까운, 다낭은 좀 멀거든요, 날아가기가. 그거보다는 가까운 하노이를 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상회담의 개최지 결정은 그 나라의 처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아마 저도 하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매 1호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거리가 하노이가 훨씬 짧고 뭐 최대한으로 늘리면 뭐 갈 수는 있다고 하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그다음에 최고 저놈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경호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 저놈의 경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네트워크가 다낭보다는 하노이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 네트워크들이 경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라고 판단돼서 아마 하노이로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 최강 미국을 무너뜨린 그 나라의 핵심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로 김정은이 세계 최강을 상대하는 남큰 지도자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못지않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1969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거의 폐색이 짙었을 때 미국이 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1969년에.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 지상군을 개입하지 않는다.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은 상당 부분 고립주의로 나가겠다. 이러한 방침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그 괌 독트린 50년을 맞아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발을 좀 빼라. 종전협정을 해라. 우리도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무언가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미국도 종전협상을 받아들이고 얄타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너희들도 여기서 발 뺄 준비를 하라는 포석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혹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북한하고 미국 간의 여러 가지 협상사항을 전하는 건 하노이로 결정됐다가 사실상 유일한 팩트, 사실이고요. 나머지 협상사항은 추정 아니면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성과가 있을 듯도 한데 아직은 뚜렷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좀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5.18 망언.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언이라고. 내용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의원 3인의 5.18 비하 코너 몰린 한국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망언한 3명 의원직 제명 추진하겠다. 평화당, 정의당도 공조한다. 아까 일면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과 겹치고 있군요. 한국당 지도부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이거 국민을 너무 실망시킨 발언이다. 근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이 당사자인데 김진태 의원은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이 난리냐?
이 반응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가 된 이 발언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광주의 그 주역들이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영상 분석 결과 새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의 남녀노소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정권 실세들이에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5,700여 명 중에 그 사진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들입니까?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를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변질이 됐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의 그렇게 지금 모습이 변질이 된 거다. 그리고 색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런 그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개최한 그 발언자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자체 또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보수를 결집하려는 생각 때문에 저런 좀 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저런 발언을 하면 결집을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저런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수의 가치에 일치하는 게 아닌데 왜 저런 발언으로 선동을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실제 보수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 지금 기사에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 3명의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5.18 민주화 운동은 당연히 이게 1995년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명명된 이후에 그 정신은 저희가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 세 분의 전할 발언과 저 그 공청회는 한국당의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분들이 발언을 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 유공자의 범위가 지금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희생자 및 부상자 이렇게 좀 그 어떤 이익 침해를 본 분들이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명단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당하고 갈등 구조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천과 관련돼서. 그 위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 주장하고 저희 당 입장은 전혀 다른 거고 그중에 이제 그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보면 진상규명 범위에 그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침투 조작 사건하고 개입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합의로 이미 그것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러 번 밝혀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걸 한번 진상규명하자라고 해서 법 안에 넣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게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 서로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한 거고요. 또 하나 배경은 아마 저 발언자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번에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당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금 발언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당의 어떤 직책에 대한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그 경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더러 예. 뿐만 아니고 저희 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예. 제가 전화를 저 앞으로 지나갔었는데 예. 야, 이거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은 듣지 못했지만 예. 서로 고성에 오가는 걸로 볼 때 분명히 입장차가 다른 두 입장의 분들이 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권에서 예. 저희가 사실 저 두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선출직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기 지도부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징계에 나아가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거는 그날 행사의 주제, 뭐 북한군 개입에 뭐 관하여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행사가 미리 예고가 됐을 테고 당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도부는 아마 그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지나갈 때 그 비대위원장도 항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오신 어떤 분으로부터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예. 제가 그 같이 갔으니까. 그 행사가 열리는데 다른 행사장으로 가는 과정에 그 앞을 지나쳤는데 여러분이 쫓아오면서 이제 배신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이 행사가 뭐지라고 저한테 물었거든요. 따라서 지도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 주제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개최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 개입 여부거든요. 이건 진상조사특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아마 그걸 이렇게 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최 의원 입장에서는 행사 내용 전체를 몰랐다면 아마 그걸 막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창환 교수님, 뭐 일단 뭐 논란은 커지고 후폭풍은 거셉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법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라는 윤 변호사님의 말씀 이제 당에 계시니까 그렇게 애둘러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여전히 이걸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땀과 피입니다. 그게 결정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화의 피와 땀의 그 과정 중 하나로 지금 인정을 받은 그리고 거거든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뭐 이 주장에 따라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뭐 아까 앞서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도 YS 정권 때 이미 다 인정이 됐던 거고 국가 기념일도 기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과거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 새누리당이 다 인정했던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너무 애매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3.1운동이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 안 했다라는 것도 너무 극한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양한 해석입니까? 역사 해석이라는 건요. 어떤 아주 쟁점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어떤 보편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부추기는 게 누가 부추깁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이 도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퇴행적 사울관 이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거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겉으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기에 듣기에 따라서는 은근히 좀 비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다. 그 아픔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냐. 저는 이건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당 원내대표로서 한국당의 입장으로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한국당이 정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애매한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 한국당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강경, 그걸 강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의 어떤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 사안에. 물론 이제 3명의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의원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말씀 들어보세요. 5.18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다.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다. 예. 북한군 개입설이 있었으니 이걸 진상을 규명한다. 예.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진상규명 북한군이 개입 여부를 얘기합니까 예, 지금? 예. 그 아까 첨단 영상 얘기하는데 뭘 첨단 전부 가짜뉴스 얘기하고 있던 거고. 이런 거야말로 한국당이 최근에 좀 지지율이 오르면서 예. 글쎄 극히 일부가 예. 뭐 이른바 강경보수를 결집해서 지지를 올린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한국당 내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5.18 폄훼 한국당 의원 제명하라. 여야 4당 공동 전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윤리위원회에 3명 의원 징계 요구 이렇게 돼 있고요. 분노로 들끓는 광주 5.18 관련 단체 망원 규탄 고소하겠다. 지금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 10만 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야의 입장,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죠. 5.18 정신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자, 뭐 공방 오가고 있고요. 공방이 아니군요. 해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영철 의원님. 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5.18 묘지를 가서 참배를 하고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추도도 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북한군 개입설, 침투설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침투설을 주장을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럼 우리 군이 뚫렸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뭐 땅에서 솟을 리도 없고 어딘가는 뚫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광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당 의원 일부죠. 예. 일부가 역사인식과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실 뭐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문헌들이 나왔고 수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사실 우리 50이 지나고 나서 5.18 청문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 스타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나왔었고 많은 자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헌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나왔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어제 뭐 그 며칠 전에 했던 발언했던 이 세 분들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분들이다. 한국당이 수차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발언들을 했었죠. 사실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의 며느리라고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하면서 호남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서진 정책을 하고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정치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아직도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가장 큰 단점은 자꾸 혐오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혐오주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일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간다면 한국당은 자꾸만 극우로 구석으로 내몰리는 정당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발언을 그럼 합니까?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와 자신의 이익을 올리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뭐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두 분 다 비례대표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저분들은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물론 앞으로 당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인데 존재감을 보이려는
그 의사와 의지는 좋지만 저런 식으로 보여서는 당의 누가 되고 결국엔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존재감을 보인다는 얘기는 정치 일반적 해석이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 저분들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요? 만약에 존재감을 보이려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감을 보이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의 신념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무슨 뭐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이나 뭐 당대표직에 도전 지금 김진태 의원이 그 이정미 의원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그랬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일반 심선으로 볼 때 저분들이 그런 광주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거란 나름의 확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설명이 되죠. 알겠습니다. 저 부분을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했다. 그건 도저히 인간의 심선으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존재감을 위한 것이든 확신이든 아무튼 후폭풍 거셉니다. 오늘도 대단한 논란이 벌어질 듯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관련 내용이 더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2월 27일 앞두고 있는데 원래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당권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군요. 두 분을 뺀 다른 당권 주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전당대회 안 놓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후보 등록이 12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등록 안 하겠다. 늦추지 않으면. 보이콧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기 내용 보시죠. 한국당 당권주자 주말 긴급회동 이렇게 5분이 모였습니다. 2주 연기, 2주 연기 안 하면 보이콧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라고 표현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래서 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계파 갈등 재현 우려. 이 와중에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구미 박정희 생가를 찾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이 보이콧과 관련해서 이 5명의 당권 주자들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연기가 결정된 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 2019년 2월 10일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오세훈, 주호영, 홍준표. 자, 이렇게 전당대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이른바 배박 논란. 참, 이 친박, 진박, 멀박, 뭐 탈박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배박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보이콧 선언의 배박 논란까지. 배박은요, 배신을 한 친박이란 뜻입니다. 친박인데 그냥 뭐 떨어져 나간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했다. 배박이다. 배박 논란. 한국당 반쪽 전대 경보음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세히 보시죠. 뭐 방금 전에 봤던 당권 후보 6명에 대한 이 보이콧 강조한 내용. 일정한 미는 불출마 제휴 동부했고요. 그러나 당 선관위는 불가 방침을 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는 그러면 황교안, 김진태 이 2명만 출마해서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박과 관련된 게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옥중 메시지 파문 확산 속에 황교안 전 총리 모두 사실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배박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좀 며칠 지난 영상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권한대행 하실 때 책상이나 의자를 안 넣어줘서 말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네. 뭐 내용이 좀 두 가지로 갈려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른바 책상과 의자로 상징이 되고 있는 배박 논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한 번의 어떤 본인의 의사 또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한 거물 정치인의 예. 영향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 그 거물 정치인이 세상을 떠야 한다. 아. 결국 거물 정치인이 세상을 뜨지 않는 한 그 예. 거물 정치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더 어마어마하신 분은 세상을 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렇죠.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무슨 이런 말도 있죠. 예. 인류의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예. 모든 인류가 멸종해야 한다. 그만큼 뭐 평화가 오늘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것이거든요. 아.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예. 정치인이 예.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고 예. 그리고 뇌물죄로 33년 가까운 예. 그 형을 선고받고 예. 그 구속 수감돼 있는 예. 형사재판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도저히 지금 그 3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감안한다면 예. 도저히 앞으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 예. 227 전당대회에서 박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정치가 정말 희한하고 예. 예측 가능하고 예.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예. 일정한 주주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저분이 다 저분이 사라진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라는 사실 그 탄핵 파면된 그 예. 박근혜 정부의 공동 책임자죠. 황교안 전 총리도. 예.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 1위 후보로 뜨고 그다음에 또 그 당권 1위 후보가 비박이냐 배박이냐 정말 친박이냐 이런 논란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지는 운동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향후 3년 뒤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근혜에 얽매여서 박근혜에 아직도 손을 잡고 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다음에 집권할 수 없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사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방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얽매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고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서는 정말 표의 확장성은 떨어진다. 저는 미래를 보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림자와 그 둘레에서 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야 되는 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도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결국은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당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위를 더 달리고 있다고 보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대의원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배박 논란은 그냥 논란으로 끝나고 마는 게 되는 어느 건가요? 정도의 충격파가 있지만 친박 의원들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황교안을 대체할 수 없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박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의 핵심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윤규찬 변호사께는 이 이제 보이콧 입장을 밝힌 6명의 당권 주자들, 당권주의 얘기인데 내일입니다.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날짜가 내일 아마 5시까지가 마감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진짜 등록 이 상태라면 보이콧을 할까요? 저는 일부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분은 명분 삼아 보이콧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 분은 아마 등록을 할 거라고 그러면 6분 중에서 하고요. 상당수는 하시고 상당수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 그 룰이겠죠, 룰. 예. 어떤 선거를 치른 룰이지 시기는 사실은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당 입장에서는 흥행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기할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후보들은 그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당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일단 크게 보이콧 하겠다라고 해놓지만 실제로 룰을 조금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 나오면은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일부 분은 등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 그중에 일부는 이제 이걸 명분 삼아서 출구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런 그 보이콧 논란을 보면서 당에 있는 소장파 수도권의 위원장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진짜 당을 위하시는 분들이냐.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등록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보이콧 하겠다고 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또 몇 번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 2가지 준비했는데요. 참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뤄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자, 버닝썬. 인터넷 공간에 툭 하면 뭐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단어입니다. 버닝썬. 클럽 이름입니다. 폭행, 마약, 성폭행, 불법 촬영. 이 4가지가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이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다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의혹 불붙은 클럽 버닝썬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용객 폭행 신고로 시작이 돼서 무슨 물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참 많습니다. 얘기가. 무슨 영상이란 영상물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실된 폐쇄 밝힌 클럽, 신고자 등 명예훼손 고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진위 가리기 경찰 손으로 결국엔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대진 변호사. 일단 내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클럽 버닝썬, 여기를 둘러싼 이곳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스타 연예인이 그 이사로 있다고 해서 또 알려진 유명한 그 클럽인데요. 뭐 폭행이나 마약, 뭐 성폭행 등이 뭐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문들은 있었습니다. 소문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혹이었던 거죠. 그렇죠. 소문들은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그 마약 말고도 소위 말하는 이제 물뽕이라고 하죠, 속칭. GBH라는 물뽕이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관련해서 일단은 수사기관이 이런 첩보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비슷한 사건을 해보고 있지만 일단은 마약 아니면 마약 정도 아니면 뭐 다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않아? 뭐 이 정도의 인식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GHB 같은 거는 GBH 같은 경우는 물뽕이라고 하는 그 약물은 마약 검사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물뽕을 이용해 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는 안 거네요, 나와 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렇게 항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술을 주량이 어느 정도 먹고 내가 술을 먹고 이렇게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분명히 이상했었다라는 항변을 해도 경찰은 국가수에서 관련해서 마약 양성 반응이 안 나왔으니까 체내에는 흔적이 없는 거네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좀 면밀하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평소에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좀 많이 보였다면 그런 가능성을 두고 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게 좀 밝혀져야겠습니다. 이 너무 내용들이 다 어마어마해서요. 이 욕들 이건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갑자기 만취 승객이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쪽에 있군요. 조선일보입니다. 술 취해 택시 탄 40대 여성 기사 무차별 폭행. 택시 안 잡힌다고 화풀이한 듯. 화풀이를 하는데 무차별 폭행으로 화풀이가 가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40대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일단 자수를 해서 뭐 알아봐야겠죠. 근데 여기 범행 이게 어떻게 했는지 여기 블랙박스에 또 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문제의 이 남성은 택시 뒷좌석에 앉자마자 왜 이렇게 택시가 잡히지 않느냐며 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앞자리로 몸을 기울여서 핸들을 흔들고 폭행을 행사했다. 아니 택시가 이렇게 안 잡혀서 이 기사분이 택시를 멈춰서 태워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이분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는요. 만취 상태라고 하면서 지금 경찰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요. 저희가 그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풀이가 나한테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입장으로 지금 짜증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같이 해요. 야, 까지 말을 하자고 했잖아. 아유, 엄청납니다. 참. 이 운전을 하시다가 뒷좌석에 승객이 갑자기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벌받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조사를 더 벌여야 되긴 하지만요. 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저분은 이제 큰 죄를 진 거죠. 사실은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 운전 중에 있는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셨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정형이. 그래서 아마 전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술 드시고 실수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다면 가중처벌되실 수 있죠. 그럼 이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평가가 됩니까? 저희가 사실 늘 논의되어 오던 부분인데 주치감경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비난이 많고 주치감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량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로 평가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법원에서는 한번 깎아주는 거. 형이 나왔을 때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 주치감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요즘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저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무튼 조사받고 다 확인이 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말하는 이슈.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눈물의 연결식입니다. 어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설 연휴에 초과 근로를 하다가 과로로 숨졌는데요. 생전 열악한 응급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닥터 헬기의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연결식 추도사로 나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앞으로 도입될 닥터 헬기에 고 윤한덕 센터장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 고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을 떠받치는 신 아틀라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가면서 덕분에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해양 오염입니다.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섬의 한 해변에서 어린 고래상어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고래상어의 부검을 시행한 결과 커다란 비닐봉지가 위장관을 막고 있었다는데요. 사인은 굶주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해양 생물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생태탕입니다. 앞으로는 생태탕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이 생태탕을 먹으려면 국내 바다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어족 자원을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론 육상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존재감 과시입니다. 달을 공전하는 중국 위성 롱장-2가 달의 뒷면에서 찍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이미지는 지난 4일에 촬영한 겁니다. 달과 지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달은 햇빛을 받지 않아 어두운 반면 그 아래 햇빛을 받은 지구는 마치 조그마한 푸른 구슬처럼 보입니다. 달 뒤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지구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달 뒷면을 찍은 저 사진. 우주 개발에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자부형 미국 당국자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컷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주제로 달았던 이 이국종 교수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윤 센터장 국립의료원의 닥터 헬기장 만들기를 꿈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국종 중앙응급센터에 없답니다. 이 닥터 헬기장이. 그래서 한탄. 청와대 정부청사 가까워서 비행금지 구역이랍니다. 짓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 위치에 서서 기자에게 한 말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러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꿈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환자 전용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가 자유롭게 뜨고 내릴 수 있는 헬기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갖고 싶다고 그렇게 꿈꿨답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로부터 약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 하늘이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요, 많은 선진국에 가보면 도심에 헬기가 뜨거든요.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렵답니다. 자, 여기서 이국종 교수가 연결식에서 한 추도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늘에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응급의료 헬기 내에는 선생님의 비행복을 항상 준비할 것이며 기체 표면에는 선생님의 조난과 함께 콜사인인 아틀라스를 크게 박아놓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찬열 교수님. 자, 고인이 떠났지만 우리에게 이제 과제를 남겼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닥터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 도심에 만들기가 참 어렵게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국정 교수가 특히 이제 권역의상센터장으로서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죠. 이국정 교수를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가 돼 있는데 지금 나온 게 일단 그 닥터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가 뜰 공간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착륙할 공간이. 이유는 보니까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어떤 법률을 개정해서라든지 관련 법령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도 있다. 긴급할 경우는 통보를 해서 운항이 가능한데 전례가 없답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니까 아직 우리가 3만 1,000달러를 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국민소득 1인당 아직도 저런 부분은 대단히 후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또 윤한덕 센터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또 순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저런 부분들을 정부가 법령은 분명히 있으니까 보다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거를 꼭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규제 개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치가 좀 빨리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서울대 도서관 난방 논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대 신문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파업이 있어서 이 난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냉골 서울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파업 지지 학생 모임도 만들어졌다. 꼭 비난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아일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냉골 도서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 전기노조 난방 파업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뭐 5일째가 되겠군요. 커뮤니티 글 42개 중 31개 이제 비판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파업 지지 대자보를 붙이기도 한다. 노조 대학 측이 오늘 협상을 재개하겠다. 그러나 제목은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달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기노조 용역회사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3월 서울대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정직, 사무직과 비교할 때 수당과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용역회사 소속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소속이 됐죠. 정부의 이제 정규직화, 공공기관 정규직화 그 정책에 따른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내용 중에서 이렇게 또 반발한 학생이 있군요. 부당하게 학생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라며 노조가 학교 본부와 대화를 해야지 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도서관 난방 논란, 서울대 노조 파업 응원 나선 학생들. 또 요 부분에 경향신문은 좀 주안점을 두고 있군요. 20여 명이 방문해서 지지하는 학생도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학생들이 누려왔던 편안함이 악조건에서 만들어진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물이라면 그 편안함을 함께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동아일보도 전했는데 경향신문도 지금 어떤 상황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에 따라서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 때보다 처우가 악화됐다. 그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니까 어떤 배경인지는 설명이 돼 있군요. 그러나 이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자, 두 개의 기사 비교해 봤는데요.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유국찬 변호사부터 좀 이번에 거꾸로 순서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경향신문의 기사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아,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예, 그 도서관의 난방을 끈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그 불만을 좀 속출시켜서 확대시켜가지고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해서 아마 근데 저렇게 이해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나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지지하게 되면 사실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잖아요. 여담이었고요. 실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그 핵심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파업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도서관이 이제 핵심 시설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학교의 상징적인 방학되기 때문에 강의실 빼고 도서관이 좀 상징적인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보면 도서관만큼은 좀 난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서울대 도서관의 총 좌석 숫자가 한 5,000석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은 신분 보장을 하는 직접 고용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그 처우 개선은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 보시고 진행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도서관까지 난방기능을 끄는 그러면 도서관 정도는 좀 난방을 좀 틀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현장은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현장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의 바탕은 전 대학 자율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대학 경영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행사할 수 없으니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을 했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전부 다. 그 용역직으로 하던 것을 정규직화해서 너희가 부담을 더 떠안아라. 그럼 더 부담을 떠안는다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교육부가 그만큼 대학에 자율권을 주느냐.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러한 것들이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는 저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로 가고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예. 시대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예.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면 저렇게 근로자들도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예. 저렇게 힘들게 가야 하고 예. 결국 학생들도 뭐 영하의 추운 날씨에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오돌도돌 떨면서 예, 예. 공부를 해야 하는 학습권 침해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정부는 이제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예전처럼 뭐 예. 3공화국, 5공화국처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자율권을 주면서 그리고 대학이 그러면 어떻게 월급을 더 줄 것이며 예. 어떻게 근로자들 처우를 개선할 것이며 스스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저렇게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인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자율권을 주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결국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지 예전처럼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해서는 저렇게 자꾸만 권리가 충돌하는 예.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 상대로 예. 그 노동자 그 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시고 막 했던 것도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동조를 해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대학의 자율권은 예. 이 헌법상의 정신으로 예. 존중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그런 듯한 태도 때문에 이런 분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교 자체 학생도 그렇고 예.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동등한 구성원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 예.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오히려 적다는 거 아니에요. 무늬만 이제 정규직화라는 건데.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뭐 혜택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런 그런 문제가 반발입니다. 이제 본질로 깔려 있는 거겠죠. 예. 도서관의 냉방, 이제 난방을 하면 얼마나 학생들이 힘들까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식의 충격파를 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학생들이 다른 것도 하면 이 엄동설안에 그건 전 방법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도서관에 추워서 못 있겠다고 많이 나갔다 그러면. 그렇죠.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소한 어떤 시설에 관련된 충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기본적인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도 이제 서울대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사립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으로 나타난 꼭 저런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가라는 학교의 직접적인 압박을 꼭 학생들을 통해서 가했어야 되는가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습권과 파업권의 충돌. 이게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저희가 두 가지 기사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탁현민 전 행정관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떠났는데 또 나왔어요. 근데 본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한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영빈관, 구민회관만도 못하다. 세계 최악이다. 국격을 고려해서 시설 개보수 필요하다. 이제 떠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나 봅니다. 떠나서 본인이 거기서 뭘 해보니까 말이 영빈관이지 이게 구민회관만도 못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네요. 자, 최영철 위원님. 지금 보니까 프랑스 여행인데 본인이 오페라 극장을 보고 난 뒤에 떠올랐나 봅니다. 이 영빈관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글을 SNS상에 올랐는데 전천 편집위원, 청와대 영빈관이 정말 그렇게 좀 열악합니까? 다 열악하죠. 사실 뭐 청와대가 지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영빈관 같은 경우는 아마 78년쯤에 준공을 했을 겁니다. 결국 꽤 오래됐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여민관은 그 올라가면 거의 뭐 계단이 직각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근데 그 시설들을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하니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프랑스의 뭐 국립 오페라 극장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프랑스도 뭐 보고 영국도 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도 가봤지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일반 그 민간 오페라 극장보다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콘텐츠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시설에 대한 탓은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좀 열악한 건 맞지만 그래도 콘텐츠가 좋으면 어떻게 커버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예산 받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전쟁하고 다른 건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도 하지만 때로는 타협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는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굴복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의 피해는요, 언제나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침은 매일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